내가 대통령이 되면요, 나는 뭐 확성기 만들기 그거 안 하겠어요. 초콜릿, 과자, 양말, 장난감 이런 걸 좀 다 준비해 가지고서요, 그 풍선에다가 뭐니 한국의 어머니가 너희들한테 주는 거다. 한국의 아버지가 너희들 위해서 보내는 마음이다. 좀 그렇게 했으면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는 오지 마세요. 저는 하나만 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버리시지 못한다. 그 성실한 마음을 가지시 후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라고. 무슨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린 다 생각,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고 또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 민족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가, 요새 우리 공산주의 국가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았다. 자유민주주의는 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았다. 개인의 생활과 사회생활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오래간만에 또 여러분을 대하게 되고 또 양구가 10년 전부터 이제 마음의 고향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고향 사람을 만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좀 색다르게 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그걸 비교해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럼 나는 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살게 되는가, 그런데 생각을 좀 나누어 볼까 그럽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는 민관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셨는데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봅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들, 또 우리 많은 지도자들에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졌든지, 저런 사상가 때문에 사회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공한 줄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그런 분이 우리 위해서 많은 업적도 남기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간 길이 있습니다. 다 같이 가는데 이제 나보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건 민관이 우리보다 좀 다른 생각을 가졌댔습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보다 또 우리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됩니다. 오늘은 좀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제가 살아온 것과 여러분이 이제 비교해 보는데 단 한 가지 차이는, 내가 여러분 평균한 나이하고 살 때는 지금보다 이제 평균 수명이 거의 한 10년쯤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찍 인생을 끝내고, 여러분은 전
나보다는 10년은 더 젊게 사시고요. 더 오래 사시는 나이입니다. 제가 100살이 됐을 때에 청와대에서 오래 살았다고 축하하는 선물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내는가 하고 기다렸더니 연락이 왔는데 와서 받아가라고. 그래 갔더니 지파인 하나 줘야 지파인 줬는데 그 지파인 지금도 받아놓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조선 왕조 때에는 임금님이 전국에서 80된 사람을 골라서 지팡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100세 산다고 하는 건 상상을 못하고 80만 살아도 대단한 나이니까 임금님이 이제 지팡이를 줬는데 이제는 80세 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국고금에 손해가 날 정도로 이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우리는 좀 더 오래 우리 사회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언제쯤 가지느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새 우리 행복하게 자라나니까 중학교 학생들은 거의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고등학교쯤 가게 되면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하고 대학에 갈까, 내 인생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때입니다. 그때인데 저는 좀 이상하게 일찍 내 인생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내가 태어날 때 건강이 거의 버림받았을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이제 나 비슷한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문 보게 되면요. 이제 그런 애들 쭉 보게 되면 10명 가운데 6명쯤은 10살 조금 될 때쯤 다 이미 세상 떠나고요. 죽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살아남느리가 이제 한 13살, 14살까지 살고는 뇌사 상태가 돼서 이제 심장은 뛰는데 뇌가 상태가 돼서 이제 죽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만 내 가슴에 어렸을 때부터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게 되면 깨달을까 싶어서 안 깨달으니까 침뜸을 놓은 자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또 머리에는 얘기는 안 합니다만 여기 뜸 놓은 자리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날 키울 때에 얘는 버림받은 애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나보고 너 20살까지는 살아나고 그래도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 나이까지는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러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정을 좀 밟다가 14살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중학교 가라고 그리고 또 부모님은 걔는 그 건강 때문에 못 간다고 그리고 그때 내가 나는 이제 오랜 못 살 텐데 중학교는 한번 갔으면 좋긴 하겠다. 그때 이제 아버님이 교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이제 철없는 생각인데 14살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를 해보자.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인데요.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는 동안은 내가 어른이 돼서 나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건강을 줘서 어른이까지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몇 살이고 하니 50쯤까지 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얘는 중학교 보내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이제 성실학교로 입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은 하나님이 뭐 어떤 건 모르고 있었는데 1학년 끝나는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내가 14살에서 15살 넘어가기 전인데 우연히 우리 감리교회 김창준 목사님, 장로교회 유린구 목사님의 설교를 저녁마다 들었는데 6차례를 다 합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없는 내가 그 강연 들으면서 내가 기도드린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그걸 어떻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깨달은 건 아니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가진 생활 가운데 하나가 뭐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사는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 그리고 나와 언제나 같이 계신다.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지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건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오래 살고 싶어서 기도드린 거에 민구하니 건강만 주시면 제가 어른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떻게 이상하게 말하면 조건부신앙입니다. 건강 안 주시면 나 못할 거고 건강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병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서부터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게 되고 차차 건강을 찾게 됐는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똑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내가 느낀 거는 50쯤 됐습니다. 그리고 한 70쯤 되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더 건강하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나이에서 나만큼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건강은 누구보다도 더 앞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기니까 건강 걱정은 거의 안 했습니다. 좀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박재갑 씨라고 우리나라의 대장암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암센터의 원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내가 90쯤 됐는데 갔을 때 나보고 뭐 가연에 갔습니다. 나보고 대장암 검사 언제 하셨냐 그래요. 그래서 전 미안한데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아니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안 맞췄다고 그래요. 그거 안 되죠. 내가 기다릴 테니까 아무 때고 시간 나면 오라고 말이죠. 그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바쁘기도 하고요. 그 대장암 검사 받으려면 하루 굶어야 하는가 봐요. 굶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근데 지난 봄에 내가 만나서 오래돼서 미안 나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오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만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건강검진을 종합적으로 받아보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나는 내 가족들한테는 꼭 가라 그래요. 너 꼭 가라. 나는 좀 어리석게 못 갔지만은 그건 가는 것이 의무니까 꼭 가라 말이죠. 그럽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일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또 내가 병원에서 수술 받아본 일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아니 내가 주어진 일을 특별히 이건 주님께서 나한테 부탁하신 일이다 하고 생각했을 때 감기가 왔든지 몸살이 났든지 불편해서 그 약속을 어긴 일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누구 보고 뭐라고 얘기하든지 내가 최고의 건강이다 마샤. 하여튼 이런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은 내가 못 봤단 말이죠. 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쭉 살면서 보니까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더불어 있구나. 일하는 동안은 사람은 건강하고 일을 놓치게 되면 건강이 없어지는데 나는 일 때문에 건강했구나. 우리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그렇게 자란 내 동생들도 나보다 다 키가 커요. 그리고 다 건강해요. 내 아들들도 다 나보다 다 커요. 나만 이제 조그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내가 큰 아들인데 키도 작고 그러니까요. 좀 누구한테 좀 미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엔 누가 손님이 오든지 하게 되면 우리 큰 아들은 날 닮았으면 건강할 텐데요. 저희 아버지 닮아서 이렇게 키도 작고 건강하지는 못해요. 그랬다고요. 어머니 좀 불만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70 넘으니까요. 그때는 우리 어머님이 고향 사람이 누구 오기 때문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큰아들이 키도 작고 그래도요, 제일 건강해요. 나 닮아서 일을 많이 해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렇게 자란 것이 내 생활인데요. 내가 18살 났을 때에 주님의 일을 도와드리기 시작한 게 민관이 중학교 4학년 때 시골 교회에 가서 그 교인들한테 가르쳐주고 설교해주고 그게 처음 시작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내가 각은 아니고요. 홍치순이라고 하는 내 동창이 이제 한 반이 있었는데 그 애가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고향에 와서 하기하동 성경학교에 너 선생으로 좀 와줄래? 그래요. 다 내 친구들이니까요. 그 내가 가고 싶긴 한데 내가 경험도 없고 자신이 좀 없다. 그랬더니 내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 반의 영철이 걔가 설교도 잘하고 뭐 어른이거든. 나이도 나보다 많고 걔가 오는데 너는 따라올래 뭐라 말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가고 싶단 말이죠. 내가 책임 맡지 않고 가서 도와주면 되니까요. 그럼 내가 가지. 그랬더니 그 약속했다. 그래요. 그 여름방학 언제 평양역 시계탑이 내가 시계방 밑에 거기서 몇날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 우리 집이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이제 부모님 보고서요. 나 오늘은 선생으로 간다고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선생으로 간다고 말이죠. 짐도 싸가지고서요. 그 시계탑 밑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는 떠날 시간이 되는데 오지 않아요. 내 생각하니까 이것들이 나 데리고 간다고 약속은 하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희끼리 갔는가 보다 말이죠. 전 기차 떠나면 나는 또 오래 또 7km나 되는지 집에까지 걸어가면 또 부모님이 야 너 선생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냐 할 거 같고 말이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치순이가 헐떡헐떡 뛰어더니
기차 시간대 빨리 타자 그래요. 영철이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그 표정이 그놈의 자식 어제 뭐 잘못 먹어가지고 배가 아파서 못 오갔대.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가자 그래요. 야, 난 못 가, 그거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안 되다니 어떻게 하면 되냐. 빨리 가자. 그 끌려가서 기차 타고 이제 갔다고요. 가니까 이제 시골 교회인데요. 장로님이 어떻게 그 당시에 미국 가서 계시다가 오신 장로님이에요. 그렇게 이제 교회 이끌어주신데 교회들이 다 환영 나왔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이제 그 장로님이 나한테 오더니 선생님 오셨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순이가 얘가 왔다 그 말이죠. 그래. 그때 가서 인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쓱 보더니 아이 수고하시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지순이가 장로님 보고 뭐 이거 하니 진짜 선생은 아파서 못 오고 진짜가 아니고 따라오려고 했던 선생만 왔다니까 아 그럼 둘이 온다더니 진짜 선생이 못 오셨냐고 그렇다고 뭐 그래도 뭐 괜찮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이제 가서 한달이 한 말이 뭔가 하니 만나는 게 새벽 기도에 인도해주고 오전에는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쳐주고 저녁에는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강연해주고 그걸 일주일 동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못한다고도 못 길고요. 자, 이거 큰일 났구나 말이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잘했어요. 잘했는데 첫날부터 점점 모이기 시작하더니 저녁에 강연을 하게 되면요.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아니니까요. 요 한 절반만 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들어오지 못하고요. 창가에 사서 듣고 가고 뭐 그래요. 그리고 또 오전에는 또 주일학생들 가르치고요. 또 새벽 기도에 또 그래도 또 인도했다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하게 되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그 아니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일주일 더 연장하자 그래요. 그래서 나 바빠서 그건 못한다고 그랬더니 뭐 바쁘겠냐고 말이죠. 뭐 바쁘겠으니까 위로해주는 말이야. 뭐 바쁘겠냐고. 그럼 이틀만 더 하자고 말이죠. 사흘인가 더 하자. 그 열을 냈어요. 하여튼 내 세상에 태어나서 기적적이기도 하고요. 그게 처음 경험했거든요. 다 끝내고 이제 버스를 타고서 제가 기차 정거장 가서 기차 타고 그런데요. 떠나는데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요. 할머니들은 뭐 그때 또 이제 동전 점심에서 점심 사 먹으라도 주고요. 다 그래. 근데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눈물을 닦으면서 말고 하니 또 살아서 이런 또 이겼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렇게 성별을 받았어요. 근데 그건 난 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잊어버리고요. 기차를 타고서는요, 그래서 무조건 자세요. 저는 마음 편안하게 무조건 자는데, 기차가 평양역 쭉 가까이 오니까요, 철도를 지나게 됐어요. 그거 기차가 들어서니까 월랑월랑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차에 이렇게 자다가 그 소리에 쓱 깨세요. 쓱 깨니까 해가 이제 서쪽에 졌거든요. 내가 어디 왔대지 하니까, 내가 선생으로서 이제 끝내고 가는 중인데, 그런데 갑자기 아주 조용해져요. 아주 조용해지는데, 조용한 음성이 어디선가 떠오르는데, 너 14살 났을 때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건강을 허락하면 나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힘껏 생각하는 거에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느냐고. 왜 나하고 약속을 멀리 하느냐고 말이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만 나도 모르게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난 그걸 몰랐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처음 내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이니까 해야겠다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해 여름방학이 됐어요. 그런데 마오리라고 하는 한국인은 모엘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나보고 하는 말이 뭔고 하니 숭실전문학교 농장에 있고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인데 여름방학에 그 교회 부흥회에 좀 수고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요. 가겠습니다. 그럴 기도를 했고 그래서 제가 가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러 번 너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나 가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수고하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제법 어른스럽게 일주일 동안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한 게 오늘까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 지금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들고 피곤한 일이 있어도 이건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다. 그렇게 되니까 그저 무조건 복종합니다. 근데 미국도 많이 가고 캐나다도 여러 번 가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몸이 불편해서 못했다 하는 건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나는 일과 더불어 성장하고 주님의 일 때문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 나이 좀 많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부산도 갔다 오고 뭐 하여튼 많이 이제 다녔어요.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그렇게 사는 동안에 특별한 게 민구하니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고 하면 교회 일만 할 뻔했어요. 근데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나 혼자 신학을 공부했어요. 이제 철학을 공부하니까 자연히 철학 공부하는 동안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참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사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신학에 대해서는 목사님들 당신들보다는 내가 앞선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 강의를 하니까요. 또 천주교까지도 가요. 우리 개신교 평신도가 천주교 성당에 가서 기독교 가인한테 신앙 얘기한다고 하는 건 개신교 목사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목사도 아니고 개신교에 하는 평신도인데 천주교의 신부님들 가운데 내 책을 읽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신부님들이 나를 모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전에는 서울 명동 성당에 주교 신부님이 부탁을 해왔어요. 우리 성당에 와서 우리 신도님들한테 좀 강의해달라고. 그 내가 생각해도요, 명동 성당은 우리 천주교의 본당인데 거기에 목사는 안 가지만은 신부도 아닌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래도 오라니까 갔어요. 갔더니 그 주교 신부님이 키가 좀 크신 분인데요. 나한테 아주 크게 인사하면서 뭐라 하는 거 아니, 제가 중학생 때에 교수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신부가 되고 명동성당에 있지만은 항상 교수님 대할 때에는 내 신앙의 은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건 아주 큰 성당인데요. 가득 차고 더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옆에 서서 듣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님도 못하고 신학자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됐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또 개신교는 뭐 장로교든지 뭐든지 갑이교든지 다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건 오히려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의 일은 지금도 제일 많이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나는 기독교 신앙으로서 내 인생을 찾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다. 그 하나는 다릅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게 뭐니 종교적인 신앙을 가질 수만 있으면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신앙은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또 어떤 때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됐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 신앙을 가지는데, 그 신앙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양심적으로 판단할 밑에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그 인도에 가보면 종교신앙을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쭉 보게 되면 민구하니 그것은 미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가가 됩니다. 미신에 가깝다고 하는 민구하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맞지 않는 걸 믿습니다. 또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윤리적이 못되는 걸 믿게 되면 그건 안 가지게 낫습니다. 그거 가지고서도 그 이상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 그건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합니다. 그럼 내게 있어서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다 이쪽에서 바다 저쪽까지 내가 가야 하는데 거기에 밧줄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밧줄을 쥐고 가다가 피곤하면 매달려 쉬고, 폭풍이 오게 되면 그 밧줄에 매달려서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마음 놓고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신앙이 그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나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 안병옥 선생이 이제 철학 교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 만나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는 신학자들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버리시지 못한다고. 만약에 정말 인격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악마가 유혹을 못하고 하나님도 그 성실한 사람은 버리지 못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버림을 받는다고 하면 인간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 안병옥 선생이 얘기하면 거 아니, 그럼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공자님이라고 하죠. 그게 성실한 거라고 말이죠.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왜 나보고 하는 거 아니?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신앙을 가졌는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가 뭐라 하는 거 아니? 나도 공자님 같이 성실한 인생을 사는 것 이상은 없다고, 옳다고. 그런데 그 성실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경건한 마음을 가지라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를 믿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무관히 성실한 마음 속에 또 하나가 가야 되는데, 그 무관히 경건한 마음입니다. 그건 마치 목과 같은 거 아니, 이제 잔잔한 호숫가에는 달빛도 비치고 별빛도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달빛, 별빛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쳐서 자꾸 출렁거리게 되면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되면 나타납니다. 인간은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14살 났을 때 버림받은 사람이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관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뭔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의 경건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성실하게 살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누구나 신앙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좀 다른 데 별로 말씀 안 드린다마는 우리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종교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그걸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꼭 같은 인간입니다. 뭐 내가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쭉 살아왔다는 것 뿐이지 내가 뭐 나보다 잘난 거나 뭐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인생은 우리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서
부족하지만은 종교인으로서 살았다는 거, 그건 이제 납니다. 그리고 나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 인간을 사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건데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에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키우게 되는데, 내가 다른 학생들 우리 친구들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게 무관히 중학교 2학년부터 신학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독서를 좀 많이 했습니다. 좀 특이하게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이제 책을 읽었는데, 하나는 그 당시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선생의 자서전, 그걸 읽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명 깊어서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그 간디 선생의 일생이 영화가 된 일이 있습니다. 영화가 되는데, 그 미국서 영어로 된 영화인데요. 전편이 2시간, 후편이 2시간이니까 4시간짜리죠. 근데 그 간디 선생의 생애가 그 4시간까지 가는데, 거의 지리해 보이지만 다 받아들이고 나면 사람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내가 뭐 글을 쓰든지 뭐 하게 되면요, 그 간디 선생은 또 이 신문에 무슨 칼럼 같은 거 쓰게 되면 두 가지를 꼭 나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결명관이 거짓 없이 살아라. 거짓은 아니, 이게 악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정직해라. 정직하라 말이야. 정직해서 거짓하는 게 뭐든지 악이니까 정직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니? 사랑하라, 그게.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겁니다. 인간이죠. 근데 그거 둘 버리게 되면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자고 종교인이고 뭐 그 둘 버리면 없으신데 너무 거짓이 많습니다. 너무 거짓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고 하니, 인간의 사랑하는 거. 복수하려고 그리고 원수가. 그러니까 간디 선생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부정적인 면에서 뭔가 하니, 거짓과 폭력은 죄악이다 그겁니다.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뭐라고 얘기하든지 거짓은 죄악이다. 그건 죄다. 거짓말 하거나 거짓을 발표하는 사람은 죄다. 두 번째는 뭐고 하니, 폭력은 죄악이다. 전쟁도 그렇고 혁명도 그렇고 폭력.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살아봐도 그건 확실합니다. 그걸 간디 선생한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는 그 철없는 중학생인데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그 큰 소설을 일본말로 번역된 걸 읽었습니다. 좀 그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난 그게 소설이라고 하는 건 모르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그 당시 중요한 건 전쟁 없이 하는 거고 평화를 얻어야 하는 건데, 그늘이 제일 큰 문제니까 그거 좀 알아보고 싶다. 뭐 철없는 욕심으로 그걸 읽었는데요. 얼마 읽다가 재미있어서 보니까 그게 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요, 톨스토이는 러시아 사람인데 세계적인 그 당시 유명한 작가예요. 그래, 그때쯤 한참 읽다가요, 이거 내가 세계적인 작가의 장편 소설을 읽고 있다 한데, 그 기껏 다 읽었어요. 그때는 제일 기억력이 좋은 때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 쭉 다 기억이 나요. 그 소설에 나오는 얘기 쭉 나와요. 또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역사가 뭐냐 하는 것도 깨닫고요. 예술이 뭐냐 하는 것도 깨닫고요. 인생의 의미가 뭐인가 깨닫고 그래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거 다 읽은 다음에는 또 안나 카레니나도 읽었어요. 그것도 큰 소설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일찍 톨스토이에 그만 심취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지금까지 남는데,
간디 선생에서 받아들인 건 민관이 정직과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폭력과 거짓은 죄악이다. 그건 뭐 종교고 뭐 이거 다 그건 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돌소에게서 받아들인 게 민관이 그때 날 몰랐죠. 예술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문학 예술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건 마치 뭐인관이 계란이 까나와야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 병아리는 계란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소이가 읽으면서 예술이 뭐다는 건 계란 속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철들어서 문학이 뭐다는 거 아니까 병아리가 까나오니까 돌소이가 계란 속에서 내게 나와가지고 문학을 알게 된 거죠. 지금도 이제 그 문학을 알죠. 그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지금 수필가로서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뭐 사회가 다 인정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내 작품이나 내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 사람들이 민구하니 그거에 그 속에 예술이 있고 그 속에 사상이 있고요. 그 속에 아름다움이 뭐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계란 속에 있던 것이 병아리로 까나와 가지고서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그 지금도 그런 거야. 그건 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안병욱 선생 책을 많이 읽은 것도 문학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김태길 교수의 독자가 많은 것도 그 문학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술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을 알았어요. 종교는 신학은 계속해서 내가 이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에서 또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게 민구안이 독서를 많이 했다는 거. 그건 이제 내게 있어서는요.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을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간거하고 내가 독서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교육, 대학에 간거하고 어느 편이 더 컸느냐, 어느 편이 더 많으냐 그러면 같아요. 나한테는 오히려 독서한 것이 사상적으로는 중고등학교 다닌 그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도 크고요. 대학에 가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은 전부가 이제 독서하는 걸로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남다르게 좀 많이 했다. 그것이 신학도 독서를 공부했고요. 기독교 사상도 물론 그렇고요. 또 철학도 독서와 더불어 자랐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독서를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민구안이 중학교 3학년 다닐 때에 이제 윤동주 시인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렇게 시를 좋아하니까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황순원 작가가 있죠, 소설가. 그분은 이제 우리 다 한두의 선배인데요. 그분이 이제 이 다음에 나는 유명한 소설가가 되겠다 하니까 독서를 좀 많이 했어요. 나도 독서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다니고서 윤동주하고 나하고는 일제시에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윤동주는 만주를 가세요. 신사참배하고 학교 안 가고 나는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1년 동안 학교를 쉬었어요. 근데 다 그냥 학생들이 4학년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4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한 해 학교를 떠났거든요. 그 떠나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신앙 때문에 학교를 떠나긴 떠났는데 1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말이죠. 그 나 혼자 좀 철없는 욕심을 냈어요. 그 민구안이 학교에 못 가면 도서관에 가서 나 혼자 독학한다 말이죠. 그 시골에서 자전거 통학했는데요. 학교 가는 시간에 학교를 못 가면 교복도 못 입죠. 모자도 이제 못 쓰죠. 일반 옷을 입고서 이제 자전거 타고서 도서관에 평양까지 와서 아침 9시에 독서 시작했어요. 거기서 점심 먹고 오후 5시까지 책을 읽었거든요. 그 학교 끝나는 시간에 또 집으로 가고 그렇게 독서를 거의 1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무척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뭐 읽었는고 하니 철학을 읽었어요. 그때는 뭐 철학이라는 건 누구 얘기하는 데 없고 모르고 있다가요. 철학이 뭔지 한번 좀 읽어보자.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요. 읽어보자. 그 우리 한글로 쓰여진 철학책은 이화여자 젊은학교의 한치진 선생이 쓴 한 권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말로 쓴 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좀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때 철학에 대해서 뭐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으면서 철학개론도 있고 철학사도 있고 윤리학도 있고 뭐 논리학도 있고 뭐 하여튼 많이 읽었다고요. 그걸 읽고서 끝나면서 문고하니 나이 다음에 대학에 가면 철학 공부해가지고 사상적인 지도자가 한번 돼야겠다. 그걸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학교 못 다니는 동안에 누굴 만나려고 하니 도살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강연을 들었어요. 도산서에 그거 남겨놓고서는 감옥에 왔다가 세상 떠났으니까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말씀이죠. 그 두 가지가 합해가지고 뭔가하니 철학 공부를 해서 사상적인 지도자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독서하는 것이 그때 갔다 대학은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중고등학교 7년 중학교 있을 때도 뭔가하니 내 학문은 소중하니까 중고등학교 있다고 해서 철학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어느 대학의 철학 교수보다도 못지않게 내 공부는 계속해야겠다고 계속했어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독서를 많이 하면요, 사람이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요, 글을 쓰고 싶어져요. 독서한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뭔가하니 문학을 하든지 사사를 하든지 책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독서한 사람은 책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책을 또 만들어 내놓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돼서요, 독서를 하자 말이죠, 그런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하고 보니까요, 이제 몇 가지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 말하면, 고등학교에서 7년 동안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근데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내가 50만큼 가르치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독서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아는 건 100이고 그 가운데서 50을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위치에서 보면 우리 교수님은 50을 가르쳐준다 그래요.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쭉 보니까요, 50을 알고 50을 가르치는 선생은 똑같은 50을 가르친대요. 그 교육을 받은 학생은 더 성장을 못해요. 근데 100을 아는 선생한테 공부한 사람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7년 보냈지만요,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해방이 저의 6.25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교육에 그냥 남을까 아니면 대학을 가볼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대학에 가는 게 좀 이렇게 사회활동이 많으니까요, 대학을 가보자 말이죠. 그래서 세 대학에 시간 강사로 갔어요. 나는 오랫동안 중고등학생들하고 살았는데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나 없나 한번 가봐야겠다 말. 그 고려대학에도 그 시간 강사로 가고 연세대학교도 그 세 대학에 갔는데요. 한 학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세 대학에서 다 전임으로 오라고 말이죠. 우리 대학에 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는 신과대학의 기독교 윤리를 강의했거든요. 근데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그때까지 기독교 윤리 강의한 교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비로소 했다고요. 왜? 그동안 나는 공부를 했거든요. 고려대학에 가서 한 학기 강의한 게 무슨 강의를 도와드릴까 했더니 문관이 종교 철학은 한 번도 우리 고려대학 철학과 새기고 해본 일이 없다고. 그거 좀 맡아달라고 말이요. 그래서 맡아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도
독서했기 때문에요 올라갈 수 있었고요. 또 그것이 이제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계속돼요. 그거 하는 동안에 내가 뭐 느꼈는가 하니 학교 교육하고 독서 교육하고 병행해야겠다. 근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다 그래요. 내가 이제 중학교 선생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선생이 됐다 하게 되면 이번 학기에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책 5권을 너희들한테 소개할 테니까 그 가운데 2권, 3권은 꼭 읽어라. 그걸 읽어라. 그리고 그게 소개해주는 책이 뭔가 하니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전기, 누구의 책, 성경이라고는 안 읽어요. 마태복음, 창세기, 거의 구약의 창세기, 신약의 마태복음, 요 5개 가운데 3을 읽어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거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은 거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1년 동안 도서관에 다니면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랬죠? 1년 있다가 학교에 다시 갔어요. 좀 미안하지만요. 다시 가서 가만 우리 선생님들 일본말로 된 국어 교과서, 한국말로 된 조선어 교과서 쭉 가르치는 거 보면요. 나는 그거 다 벌써 도서관에서 다 읽었는데 지금 와서 또 가르치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건 이거 아니, 미안합니다. 내 책이 이제 오래전에 고등학교 2학년의 국어 교과서에 내 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건 내가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한 부분이 고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이 민관이 이건 김형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설명해주고 배우고 그래요. 근데 내 책을 다 읽은 사람은 그 배울 필요가 없거든. 오히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 내가 1년 동안 도서관에서 잔뜩 책을 읽고서 학교에 쭉 가보니까 국어 교과서에 무슨 얘기가 나오게 되면 나는 그 책 다 읽었는데 뭐 그거 한 부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생하나. 그러니까 미안하죠. 내가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 사람은 책과 더불어 살다가 독서 많이 하는 사람은 글을 쓰고 책을 만들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인문학 우리 양구에 좀 와서 지금까지 쭉 여러 분이 하지 않았어요? 그 지금 2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니 이제는 좀 자유롭게 책들을 해보자 말이죠. 책을 좀 이렇게 놓고서 빌려다도 보고 또 좋은 독후감을 읽게 되면 좀 발표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양구 인문학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독서 많이 하는 곳이다 말이에요. 독서 많이 하는 대학이다. 내가 살아보니까요. 그만큼 정신적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 분야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요. 대학에서 들을 만한 강의를 대학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좀 들을 수 있었으면 다시 대학에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우리 어른들한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말하면, 다음 학기에는, 뭐, 연세대학교라든지 숭실대학이라든지, 뭐, 우리,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이라든지, 한국사에 대해서 제일 좀 좋은 강의를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한 학기 동안 우리 한국사 공부하면 어떨까? 그럼 어디 나가든지 민구안이 나 그 교수한테서 한국사 한 학기 공부했다고 말이죠. 그 자랑거리예요. 내가 미국 가서 1년 살았는데요. 그때 세계적인 신학자인 폴 틸리히가 하버드 대학에 있었어요. 거기서 강의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오게 되면요. 나는 신학은 안 했지만은 폴 틸리히 강의를 한 학기 들은 사람이라고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독서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독서와 더불어 인생, 우리 양구 분들은 다 사회생활 하더라도 책을 사랑하고 독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민족이 앞서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세계 문화를 이끌어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이 5나라는 그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독서를 했기 때문에 세계 문화를 이끌어주거든요. 그래서 독서 생활을 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문학의 기초가 된다. 그 제게 있어서는 2번째입니다. 그 다음 3번째 제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있을 때 학문은 내가 해두었으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교수님들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은 중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을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인격이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만 같이 살게 되면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중고등학교 선생님만큼은 올라가야겠다. 내 인격이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대학에 다녀와서 중고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나니까요, 대학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 그분들의 인격만큼은 올라가야 내가 사회 어디 가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내 인격을 좀 많이 키우는데, 그러면 그안이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요, 또 사회 지도자도 많이 만나고요, 그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멸하지만 내 인격을 좀 키웠어요. 근데 그건 제가 뭐 긴 말씀, 그건 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할 거니까 말씀 못 드리고요. 밖에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 기업체에 계신 분들, 또 한양대학에서는 우리 교수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수련회가 있는데요. 지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인격 성장과 사회 활동, 대학생들 인도할 때 이제 우리 사회 문제, 갈등 문제, 또 경쟁 사회에서 하는 길, 뭐 그거 이제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건 이제 우리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가서 한 25년 동안 행복하게 일했어요. 학문도 좋아, 이제 보람 있었고요. 또 대학에서 하니까 밖에 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 한 2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지나고 나니까 나이 들어서 해갑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30대에 우리 선배 교수가 해갑이 됐다, 정년퇴직했다 하면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나도 저 정년까지 살 수 있나 생각하고요. 나도 해갑까지 좀 일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빨리 돼요. 해갑이 돼요. 근데 이제 해갑이 되고 정년이 되니까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니 남들이 이제 자꾸 늙었다 그래요. 해갑이 되니까요, 갑자기 늙었다 그래요. 이제 노이라. 정년 되니까요, 이제 대학에서 이제 늙었으니까 나가라고 말이죠. 후배 교수들한테 양보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60에서 65세 정년될 때까지 이제 5년만 내게 인생이 남았으니까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65세 되니까 학교에서 나가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좀 고민했어요. 내가 늙었는가 하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얼마나 늙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늙은 거 없어요. 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학문도 더 성장하려고 그러고요, 공부하는 것도 더 하고 싶어지고요, 한참 젊은 나이에 왜 늙었다고 그러냐 말이죠. 그때 내가 어떻게 민구하니 남이 늙었다고 해서 늙을 필요 절대 없다 말이죠. 나는 안 늙는다 말이죠. 그래서 성별회 때 뭐라 그랬는고 하니, 나 오늘 연세대학교를 떠나게 되는데 대학 늦둥이로 연세대학교 졸업한다고, 졸업생은 밖에 나가 일하게 돼 있다고, 내일부터 여러분과 같이 공부도 함께 하고 일도 같이 할 테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나도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근황 연장했어요. 공부도 더 많이 하고요. 책도 더 많이 쓰고요. 대학 강의는 후배들한테 맡겼지만은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군 교육이라든지 또 기업체 교육이라든지 기업체 다 그 높은 사람은 다 대학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 어른들한테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거 내가 65세 정년이라고 해서 가정으로 끝나고 말았으면 내 인생이 그걸로 끝날 뻔했는데 그냥 계속하니까 더 일 많이 하게 되는구나 말이죠. 그 좋은 책도 다 그때 썼어요. 그때 그러니까 독자도 많아지죠. 사회에서 이제 이론도 많아. 또 미국, 캐나다 이런 교포들이 알게 되니까요. 가해 나라도 많이 다니고요. 그 대학에 있을 때 내가 느끼긴요. 대학에서 교수 생활할 때는 물고기가 강물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강물에 살다가요. 대학을 끝내고서 바깥 사회 쭉 나와 보니까요. 강물에 살던 물고기가 바다에 나온 것 같아요. 놀랄 거 아니에요. 야, 난 이거 대학이 상당히 넓은 세계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바다로구나 말이죠. 그거 다 알아야 되죠. 그분들한테 뭐 줄 거 돼야죠. 그 비로소 정년퇴직하고 사회 나와서 한 10년쯤 일하니까 내가 어른 된 것 같아요. 이전 내가 전 사회에서도 어른 구실하는 것 같다 말이죠. 그래요. 근데 내가 늙었는 거 하고 보니까 늙은 거 갖고 또 없어요. 80이 되니까요. 자꾸 늙었다 그래요. 그래 그때 내가 생각해 봤어요. 80이 됐으니까 내가 늙었는가 안 늙었는가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생각나요. 그러면 그거니 80까지는 성장했는데 더 성장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80까지는 사람이 늙는다고 하는 게 성장 못하면 늙거든요. 성장하는 사람은 늙는 법이 없어요. 성장이 못거든요. 80 되니까 더 성장을 못할 것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인 안병 선생님 될 때하고 셋이 만나서 80까지만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전 되는데 이전 남이 늙었다고도 그렇지만 우리도 더 성장을 못할 것 같다. 그럼 어떡하냐. 이것 쭉 연장해보자. 사회는 낮고 우리는 80에서도 연장하면 그것도 사회에 도움을 줄 테니까 연장해보자. 몇 살까지 연장해볼까 다 생각해보니까요. 90까지 가보자. 다 어렵다고 90까지 가보자.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저한테 90까지 갔어요. 김태일 선생은 90 조금 전에 세상 떠났는데요. 그때까지 쭉 일하다가 그분은 이렇게 쭉 일하다가요. 그래서 조용히 끝나대요. 90까지 가세요. 안병옥 선생님은 93세에 세상 떠났는데요. 92세에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때도 나라 걱정 많이 해요. 그러다가 다음에 돌아갔는데 이 기억력이나 그건 좀 떨어지대요. 그러니까 90까지가 또 내려가요. 나도 90이 됐거든요. 근데 더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90까지 왔으니까 더 연장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데 두 친구도 돌아가죠. 김수환, 추기영도 87세에 돌아가죠.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친구 11사람이 다 90에 돌아가대요. 그리고 살아남아도 활동 못하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90이 돼서 내가 이제 나도 늙었다. 이제 늙은이답게 살아야지 안 되겠다 말이야. 이정의 미를 거두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90에 마무리하려고 생각했어요. 그 마무리하는 방법이 뭐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주어진 일만 다 끝내고는 쉬자. 지금 내가 주어진 일 다 끝내고선 쉬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끝내려고 하는데 일이 끝내면 또 다른 일 생기고요. 그 끝내면 또 다른 일 생기고요. 이거 봐라. 일이 끝나질 않는다 말이죠.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이죠.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95세까지 한번 가보자. 그때까지 한번 가보자 말. 그래 95세까지 일 끝나는 거 끝나긴 끝나지만 계속했어요. 근데 95세가 되니까요, 늙었어요. 그건 뭐에 늙었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정신이 늙은 게 아니고 내 몸이 늙어요.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제일 힘든 건 뭔가 아니에요? 다리 힘이 자꾸 빠져요. 지금도 정치대 글을 내죠. 내가 뭐라는 거 아니, 죽승대다, 조심해라, 넘어지지 말아라, 주의 줘야 해요. 하고 95세쯤 되니까요, 말은 들리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 모르세요. 95세쯤 되어보세요. 다 들리긴 들리는데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들린다고 말이죠. 그 보초기를 써보거든요. 보초기를 써보면 뭐 광고 많이 난다고요. 많이 나는데 다 써본 사람들이 뭐라는 거 아니, 소리만 커지지 말이 못하거든. 차라리 옆에 와서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게 95세 되니까 몸이 늙는구나 말이죠. 뭐 할 수 없다 말이죠. 다리 힘이 빠지고 청력이 약해지고요. 또 뭐 백내장 수술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정신이 말이죠. 내 정신이 늙어가는 내 몸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 많이 피곤하고 말이죠. 그런데 97세가 됐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97세를 맞이했는데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저서를 읽어보니까 그 기사가 났는데요.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독자가 많은 책, 또 독자들의 제일 좋아하는 책을 쓴 사람, 좋은 문장을 쓴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10사람 쭉 보니까 나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은 다 60대, 70대 후반까지인데 80도 없는데 나만 97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내가 아직은 안 늙었다 말이지. 다 인정했으니까 내가 아직 안 늙었다 말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봐도요. 문장은 옛날 쓰기 좋아요. 형용사가 자꾸 없어지고요. 또 감정이 약해져요. 책을 써서 독자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건요. 내 책을 읽어보고서 나와 함께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내 글을 읽고서 자기도 한숨을 쉬어봐야 하고요. 어떤 때는 내 글을 읽고서 자기도 눈물을 흘려봐야 하고요. 그거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 많으니까 그건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그 10사람 가운데 내가 왜 들었는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자신인데 뭔가 하니 사상은 내가 앞섰다. 그런 이분들이 더 잘 썼지만은 내가 가지는 사상은 내가 앞섰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 말하면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사상이 앞섰대요. 남이 못 가지는 사상을 내가 가지는데요. 그건 어디서 왔는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정신이 사상과 더불어 올라온 거예요. 또 내가 공부한 철학 공부가 모든 사람들의 사상보다도 올라간 거예요. 이게 올라가니까 또 하나 뭔가 하니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은 내가 앞섰다. 그러니까 내가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실망하지 말아라 말이죠. 이만큼 했으면 잘 됐다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뭔가 하니 그럼 이제는 어떡하지? 100살까지 한번 가보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100살까지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00살까지 한번 가보자 말이죠. 그래 그냥 계속 갔는데 99세 때입니다. 99세 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나보고 신문에 칼럼을 좀 계속해 써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 교수하고는 다르거든요.
교수는 긴 여유를 가지고 앞뒤가 맞는 논문을 쓰니까요 오래 걸리고 그런데요. 가려면 그 사회 문제를 잘 취급해야 하고요. 또 문제 짧아야 하고요. 그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 그거 시작했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쫓겨나는 게 싫으니까 이만큼 올라갔으면 되지 뭐 이제 필요 없다고 만들 테니까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00세나 됐었는데요. 지난 얘기락도 좀 써주세요. 그래요. 그거만 하겠다고 말이죠. 100세 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하겠다고. 그래 시작했어요. 조선일보는 좀 많이 썼더니요. 그 합해서 작은 책이 2권이 나왔어요. 근데 그 한 권은요.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 101살이 넘어가지고서 내 책이 중국어로 번역됐다 하니까요. 야, 이거 괜찮단 말이죠. 좋은 일 했단 말이죠. 옛날 쓴 책이 일본어로 번역된 건 있어도 중국어로 번역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보람있게 느꼈어요. 동아일보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조선일보 끝내고 한 1년 지나니까 중앙일보에서 또 좀 써달라고 그래요. 근데 두 신문에서 가만 보니까 이거 내가 지혜롭게 해야겠다 해서 동아일보는 현실 문제, 정치, 사회 현실 문제를 쓰고 중앙일보는 인문학, 인간을 살아가는, 지금도 인문학에 대한 글 한 2편 이제 있어요. 거기에 보낼 게 있어요. 그 인문학적인 문제 가지고서 이제 쓰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중앙일보가 이번에 다 모아놓으니까 또 책이 한 권 됐어요. 그래서 나온 거에 100년의 지혜예요. 근데 나는 그 독자들이 50 넘은 사람을 위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나이 많은 분들이 독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근데 이게 하나 내가 성공했어요. 그 민관이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래 일하자고 하는 건 좀 다 같이 느껴지는데 이걸 좀 더 높여가지고서 내 사상을 가지고 늙도록 살아보자, 재밌게 살아보자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줄 알아서 그 책을 냈는데 출판사에서 얘가 민관이 30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한대요. 30대가 또 많이 본대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 좋은 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가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내가 성공했느냐 행복해졌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성공했다 못했다 하는 건 이건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사회가 평가하는 거니까 그걸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건 민관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괜찮았다. 뭐 이상도 할 수 없이 내가 살았으니까 그걸로 성공했단 말이죠. 그 성공했다. 그럼 성공했는가 안 했는가 그건 난 모르지만 사회가 어떻게 보는가 그래요. 근데 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민관이 우리 교수님은 감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회가 모르고 살았다고. 중앙학교 교사한 거하고 연세대학교 교사한 것밖에 감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밑에서만 이랬거든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난 또 명예나 그런 생각 안 하고 일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90이 넘으니까요. 자꾸 상을 줘요. 그 제 상 많이 받았어요. 지금 내가 봐도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뭐라는 거 아니, 우리 교수님은 감투를 못 써도 90이 넘으니까 상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거 아니, 나를 위해서 하는 건 감투가 되지만은 밑에서 쭉 봉사한 건 사회가 좋으니까 나이들이가 그 사람들이 더 고맙던 인사 받는가 보다 말이죠. 아마 그거 인생인가 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람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제 뭐인 거 아니, 저 미안합니다만 절대로 늙지 마세요. 난 남이 늙었다고 해서 늙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예. 내가 해갑되고 나니까요, 후배 교수들이 며칠 전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일찍 나오셨네요. 그러던 교수들이
해가 지났다 보니까 인사가 달라져서 옆에까지 따라와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러더라고요. 요새 뭘 소일하세요? 그래, 나도 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80쯤 돼서 내가 늙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나 늙었다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이 늙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90에 늙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 자꾸 넘어서요. 이전 내 친구들 보면요, 다 이제 90 자꾸 넘어서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은 불가에서 그러잖아요. 불가에서 인생이 뭐냐 하면 생로병사라고 그러거든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거든요. 그러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안 늙어야 하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빨리 늙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90까지는 늙을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늙는 게 이게 아니에요. 정신은 늙지 않아요. 몸이 늙으니까 그건 할 수 없지는 말이죠. 그래서 늙지 않고 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 내 사상을 가지고 사는 거, 그럼 그게 어떤 것이냐 하는데, 전에 제가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마는, 14살 났을 때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뭐인 거 아니, 너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내 가정을 위해 살면 가정만큼밖에 잘하지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성공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만큼 사회에 도움을 준다. 꽃 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같은 일을 했는데 그 민족 국가와 더불어 남는다 말이죠. 그거 나는 모르고 살았는데 연세대학교 와서 살아보니까 꼭 맞아요. 그 세 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와 더불어 내가 살고 있다. 그거 느끼는 거야.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니 아주 조그마한 거 하나 느껴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90이 좀 넘어서 천천히 한림대학에서 상을 받게 됐어요. 다 주기를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가서 받는 거죠. 상을 받고 고맙다 인사하긴 해야겠는데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뭐라 했는고 하니 상을 주기로 해서 받긴 받았다고. 그런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없다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좋은 직책을 맡은 사람도 있고 또 사회 업적도 남의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난 그거 다 못했다고. 다 못했는데 왜 상을 주는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주는 것 같다. 그걸 맞는다고 말이죠. 제일 어려운 때 살았고요. 제일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고생이 나 위한 고생이 아니었다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고생이고 내 제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다 사회 가서 나보다 훌륭한 일을 하게 되고 나라에 무슨 걱정이 생기게 되면 그 내가 해결을 못하더라도 걱정하니까 정치가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우리 정직해지자 그 말이죠. 편가르기 하지 말자고 말이죠. 아첨하지 말자고.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이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니까 우리 좀 그렇게 살아보자고 말이죠. 그 아무것도 아닌 걱정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고 요새 와서 내가 좀 그저 얘기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지금 모르시는 거 하나 있는데요. 통일이 돼야 한다 하는 생각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아니 북한 동포들이에요. 이전 통일돼야지 더 못 살겠다. 이대로는 더 살 수가 없으니까 통일돼야겠다. 그럼 그 북한 그 동포들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사랑을 해줘야 돼요. 북한 동포들을 우리만큼 잘 살게 해줘야겠다. 그것도 자유를 줘야겠다.
그것도 희망을 줘야겠다 말이죠. 이건 내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북한에서 그 풍선에다가 그 뭐지 더러운 물건들 버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요, 나는 뭐 확성기 만들기 그거 안 하겠어요. 초콜릿, 과자, 양말, 장난감 이런 걸 좀 다 준비해 가지고서요, 그 풍선에다가 뭔가니 한국의 어머니가 너희들한테 주는 거다. 한국의 아버지가 너희들 위해서 보내는 마음이다. 좀 그렇게 했으면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도 너희가 하면 우리도 한다 하면 그건 통일 늦었어요.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제일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건 뭐니, 통일은 북쪽 동포와 남쪽의 동포가 통일하는 거지 정치가 통일됐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우리 문재인 동포는요, 김정은이 좋아하라고 해서 동포를 얕박으면 안 돼요. 그건 세계가 다 놀라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오부두울이 대한민국으로 목숨을 걸고 탈북해 왔는데 재판도 안 하고 신문도 안 해보고 설 묶어가지고 보지 못하게 눈 가려가지고 갖다 바치면 어떡하냐. 김정은이야 좋아하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게 되면 북한 동포들에게 뭡니까? 대한민국에 가면 너 이렇게 돌아온다. 대한민국에 가면 너 이렇게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이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일 통일이 빨라지려고 한 민구안이 북한 동포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줄을 몰랐다. 이렇게 자유로울 줄을 몰랐다. 이번에 그 망명해 온 애교관도 그러잖아요. 아들, 딸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못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들, 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왜? 얘들은 좀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키워줘야겠다고 말이죠. 그 사랑을 베풀려야죠. 그 내가 뭐 초콜릿도 보내고 캐러멜도 보내고 싶지만 그 장난감도 보내고 싶지 않은 게 민구안이 그 애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애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돼요. 그 어떤 때는 나 혼자 식사하다가도 민구안이 이렇게 맛있는 거 주고 먹으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이만큼 먹고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요새 우리 텔레비전에 음식 광고 많이 나오죠. 옛날 미국 가면요, 음식 광고 많이 나오더니요, 또 얼마 후에 가니까요, 사람 먹는 음식 광고 또 낼 필요가 없으니까 반려동물 개 먹는 음식 광고 나와요. 그러면 너무 잘 사니까요, 이제는 사람은 못 먹는다는 생각 안 하고 반려동물들 못 먹는 생각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살고 헐벗고 산다 하는 거 보면요, 북한 동포들은 사랑해야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행복은 통일이 빨리 오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쉬지 않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결론을 민구안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그거예요. 그것은 뭐 정치에도 있어야 하고요, 기업가에도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 거기에 가는 길이 이런 길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 먼저 선배를 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도 좀 이렇게 사시면 나보다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후배들과 더불어 후손들과 더불어 잘 살게 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해주겠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체간 권력도 더 있고 서로 협력하고 또 무슨 사상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할까. 그런 그 삶의 출발, 우리 또 후에 이제 계속되는 우리 인문학 강의나 이런 걸 통하고 좀 앞으로 독서하시게 되면요, 좋은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큼 대한민국도 성장할 수 있다는 좀 확신을 가지고요.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 나이 들었을 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회가 평가하지만은 나는 행복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좀 한 계기가 되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